예, 그 실리콘밸리 경쟁력이 미국의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이의를 제기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파리의 경쟁력이 프랑스의 경쟁력이고 도쿄의 경쟁력이 일본의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서울의 경쟁력, 더 나아가서 대서울권 경쟁력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종종 이런 반론을 들어요. 지역균형 발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 그래프에서 파란 막대 그래프는 서울의 지역 내 총생산 GRDP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붉은색 꺾은 선은 GRDP 상승률을 보여주고요. 수치는 굉장히 높아요. 여전히 서울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상승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서울을 서울공화국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울로의 집중이 심해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붉은 꺾은 선은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서울은 한때 20% 중후반대를 차지했으나 지금은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GRDP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흥미로운 부분은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90년대 초 47% 선에서 현재는 53%에 이르고요. 충남 지역을 아우르는 대수도권을 보면은 그 비중은 60%에 근접합니다. 즉 경제 산업의 실질적 공간 단위가 이미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초광형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것이죠. 일본 모리재단에서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도시 경쟁력 지표 GPCI를 보면은 서울은 종합 6위, 전 세계 48개 도시 가운데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슈퍼스타 도시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위의 의미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서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은 R&D입니다. 즉 고급 인적 자본 그리고 혁신 역량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글로벌 순위 10등 이내에 속하는 부분은 R&D뿐이고 나머지 경제, 문화교류, 삶의 질, 환경, 접근성 모두 10이 바뀝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글로벌 도시 지표인 커니의 글로벌 시티 인덱스에서도 서울은 전 세계 156개 도시 중에서 11위를 기록합니다. 굉장히 상위권이에요. 하지만 2008년 이후의 변화를 보면은 아시아 주요 도시들이 대부분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홍콩과 서울만 오히려 순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에 비해서 도시 시스템과 구조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서울을 메가시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글로벌 주요 도시들과 비교해 보면 서울의 공간적 규모,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베이징, 상하이, 런던, 도쿄, 뉴욕 같은 도시들은 훨씬 넓은 생활권 단위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울을 도시 경기 안에서 볼 게 아니고 수도권, 더 나아가서 충남권까지 포함하는 대수도권 차원에서 바라봐야만 서울의 다른 메가시티들과 겨룰 수 있습니다. 저희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서울의 산업 변화를 살펴봤어요. 제조업, 서비스업, 여러 산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고도 지식 산업의 성장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즉 정보통신, 금융, 보험, 과학기술, 연구개발 같은 고도 지식 산업이 지난 30년간 서울의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여온 겁니다. 다시 말해 서울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식과 혁신이 축적되는 플랫폼으로 진화한 것이고요. 전국 대비 서울의 산업별 특화도를 봐도 고도 지식 산업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산업 이야기를 꺼냈냐면 고도 지식 산업의 본질은 사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산업이 성장하려면 고급 핵심 자본, 인적 자본,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인재, 그리고 고급 업무 역량을 가진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클러스터링이죠. 그리고 그 인재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고급 인재와 기업이 만들어내는
지식 산업 집적지, 즉 대한민국의 브레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도시들은 AI 생태계를 중심으로 다시 재편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동경과 싱가포르를 들 수 있고요. 이들은 대도시 중심의 핵심 허브를 두고 그 주변에 연결 거점, 우리가 스포크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어서 네트워크형 확장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경 같은 경우에 사이타마를 비롯한 인접 도시들이 R&D, 데이터 센터, 인재 교육, 창업, 인큐베이션 기능을 분담하고요. 그러면서 하나의 초광역 AI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싱가포르는 사실 더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금융과 글로벌 본사, AI 서비스 허브로서 중심 역할을 맡고 인접 국가인 말레이시아의 조호르바루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바탐이 인프라, 데이터 센터, 제조, 통신망 확장을 담당하면서 국경을 넘어서서 분업형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모델을 적용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기존의 행정 경계를 넘는 초광역 AI 생태계 공간을 구상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또 의문을 제기할 거예요. 그럼 서울이 발전하면 지방이 죽는 거 아니냐? 이것은 마치 서울과 지방이 서로 경쟁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정책을 보면은 애매한 분산 정책은 도시도 지방도 모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과감한 허브 중심의 전략으로 서울이라는 엔진을 제대로 가동시켜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것, 그렇게 만들어진 성장의 에너지가 주변 지역으로 낙수효과, 스필오버를 일으키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건 제로섬이 아닙니다. 즉 서울과 지역이 함께 커지는 파저티브 섬, 윈윈 메가시티 전략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 답은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사회의 중심 산업이 바뀔 때마다 도시의 형태가 함께 바뀌어 왔어요. 즉 산업 혁신이라는 것은 도시 공간 혁신 그리고 교통 혁신으로 이어지고요. 이 세 가지가 결합할 때 진정한 공간 혁신이 나타납니다. 18세기와 19세기는 산업, 제조업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공장과 생산이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는 서비스의 시대, 즉 금융과 IT가 발전하면서 오피스 산업이 도시의 중심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21세기 우리는 AI 플랫폼 도시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될 부분은 이 고속철도와 광역교통망의 확장입니다. 즉 시간, 거리가 단축되면서 도시계획학에서 타임 스페이스 컨버전스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영국의 도시계획학자인 피터 홀 교수가 2009년에 이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영국이 아닌 영국 내 잉글랜드와 비슷하다. 부산 등 지방 거점 도시를 맨체스터나 카디프처럼 육성하고 일부 기능을 분담시켜야 한다. 즉 한국 전체를 단일한 메가시티 리즌으로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교통과 통신 인프라 발전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피터 홀 교수가 강조한 건 이겁니다. 한 국가에서 슈퍼스타 도시를 중심으로 인근 거점들과 연결된 메가 리전, 그게 미래 경쟁의 단위라는 거예요. 피터 홀 교수가 이야기한 메가 리전은 사실 이미 우리 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교통망의 확장으로 생활권 자체가 아주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요. 왼쪽 그래프는 충청도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를 뜻합니다. 충청도에서 서울로 이동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역으로 충청도에서 서울로의 이동도 오른쪽 그래프에 보듯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서울에서의 충청도 인구 이동과 충청도에서 서울 인구 이동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비슷한 통계는 오전 출퇴근 통계에서도 잡혀요. 즉 충청도에서 서울로의 출근, 서울에서 충청도로의 출근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고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체감하건 말건 이 대수도권이 이미 시작되었고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강화될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에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겠다면서 분산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전혀 실효성이 없었고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 차원에서 오부치 내각이 들어서면서 방향이 바뀌어요. 도쿄를 다시 성장 엔진으로 정의하자. 일본은 동경을 중심에 두고 그 에너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수도 중심 성장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비어가고 있는 일본의 지방 도시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도시가 도시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몰리고 경제가 살아나고 점차 그 에너지를 확장하기 시작한 일본의 대도시. 그렇게 도쿄, 나고야, 오사카는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日本はもうずっと1990年代から、不況が続いていたので、その中で特に東京では、オフィスがかなり老朽化もしていましたし、数もまだ当時足りないと言われていたので、規制緩和を通じて非常に大きな、そして新しいオフィスをどんどん提供するってことが、中央政府それから、東京都によっても推進されたと。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이들은 도쿄를 중심으로 한 초강력 생활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도쿄, 나고야, 오사카를 하나로 잇는 메가시티 계획으로 이어졌는데요. 400km의 거리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프로젝트. 그 중심엔 리니어 신칸센이 있었습니다. リニア新幹線が通ると当然世の中がガラッと変わるわけで、東京名古屋が40分になります。で大阪のその先ですけども1時間ちょっとになる。40分ってことは東京の郊外都市より近くなるんですね。 그렇다면 일본은 대체 왜 대도시들을 연결하고 도시를 더욱 키우려는 걸까요? 日本はこれまでそういった東京に経済活動や人口が集中することに対してそれは良くないと。ですからその人々をなるべく地方に移住させたりあるいは地方に留めさせたりするということが非常に重要だと思っていろいろな政策をやってきたんですけども、それは残念ながら今日に至るまでなかなかうまくいってないというのが実情です。2035年に東京名古屋がつながると名古屋が東京の郊外になるっていうことが分かっていて。 そうすると名古屋と東京はお互いに名古屋は非常に製造業が強いので違う機能でお互いに補完し合うことが起きるだろうと思っています。 결국 도시에 집중하기로 한 일본.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이들은 도쿄를 재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교통 혁신하고 업무 공간과 관련된 공간 혁신이 같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약간의 좀 이노베이션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스트림 건물에 일본 본사가 있어서 IT라든지 좀 혁신적인 회사들을 모으려는 입지시키려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재개발은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로는 건물 아래로 지나가고 사람과 일의 흐름은 멈추지 않도록 재탄생했죠. 국가의 최고 도시가 거기서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의 핵심인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동경이 성장을 해서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 우리가 알았다면은 지방 균형 발전을 유지를 하되 서울의 발전 전략 같은 것들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동경 위주로 성장 전략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은 2017년부터 슈퍼 메가 리전 구상을 본격화합니다. 그 핵심은 아까 보셨던 리니어 중앙 신칸센, 즉 동경과 오사카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초고속 교통망입니다. 즉 수도권은 국제 비즈니스와 금융 중심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요. 지방은 제조업, 의료, 과학산업을 중심으로 특화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동경만 키운다가 아니라 도쿄를 중심으로 전체를 연결하고 분담시키는 방법으로 국가의 총합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직선 거리가 4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는 330km입니다. 즉 우리 국토가 도쿄, 오사카보다 훨씬 짧고 연결 효율이 더 높을 수 있는 구조에도 불구하고 이 초광역 국가 전략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에요.
수도권 외의 지역 발전 모델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관점에서 독일을 예로 들 수가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히든 챔피언이라고 부르는 강소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는 있는 게 아니고 학문 연구 기능, 정부 정책, 금융,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가 함께 움직이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지역 내부의 역량이 연결되면서 아주 작지만 강한 중소도시 기업들이 등장을 했고, 이들이 바로 커뮤니티 기반의 경제 활성화 모델이 중추가 됐습니다. 이것은 결국 수도 중심의 전략과 상충하지 않아요. 잠시 독일 현지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독일의 도시들은 생활권 안에서의 일터와 산업, 그리고 지역 경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알기 위해 하노버를 찾았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정부, 그 속엔 다양한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었는데요. Und deswegen ist es wichtig, dafür zu sorgen, dass die Bildungsmöglichkeiten, insbesondere die Bildungs- und Ausbildungsmöglichkeiten in den Ländern, in ihrem Fall in den Provinzen, gleichwertig sind. 부족함 없는 교육과 충분한 일자리, 이것이 첫 번째 이유랍니다. 그 배경에는 지방의 경제와 일자리를 이끄는 단단한 중소기업, 일명 히든 챔피언이 있었는데요. Ja, ich habe dieses Unternehmen vor 62 Jahren selber mal gegründet und habe der Anfang ich habe 3 eigene Kinder, die alle 3 im Unternehmen und im Vorstand tätig sind. Also vielfach ist es in Deutschland gewachsen, einfach dadurch, dass es eben viele Familienbetriebe gibt und die Familien in der Regel dem Standort auch treu bleiben, indem sie das Unternehmen gegründet haben. Die Ausbildung ist natürlich in Deutschland ein wichtiger Punkt, ja, dass wir 학교와 기업이 연계해 학교에서는 기술을 배우고 회사에서는 실무를 배우는 직업학교 이원교육 시스템. Die Zusammenarbeit mit den Ausbildungsbetrieben oder grundsätzlich mit Betrieben gestalten wir auf ganz unterschiedliche Art und Weise. Kriegen die Ausbildungsbetriebe in der Regel die jungen Menschen aus dem regionalen Umfeld. 그렇게 지방의 젊은이들은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Weil die Hauptstädte der Länder in Deutschland haben alle eigene Universitäten, sind der Ort für Bildung und Ausbildung und haben deswegen auch zureichende Angebote in der Gesundheitsfürsorge. 이곳은 지역 병원인과 동시에 세계적인 뇌신경 과학센터이기도 한데요. 이들은 도시의 크기가 의료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Von Anfang an war die Idee, dass man in 2 Richtungen eine sehr positive Entwicklung zu erreichen. Das eine, dass man die besten Diagnostik, was überhaupt technologisch möglich ist, hier planen und auf der anderen Seite die besten Experten auf höchster Ebene gleichzeitig hier zusammenarbeiten lassen. 특정 도시로 사람들이 밀집되는 것이 아닌 전국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독일의 인구. 의료기관 또한 대도시로 치우치지 않고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었는데요. Professor Haverich ist der größte Herzspezialist in Europa gewesen und ist unter anderem hat er den chinesischen Premierminister operiert, der hat den russischen Präsidenten operiert. Also die Leute kommen nach Hannover um sich operieren zu lassen. 스스로를 설계하며 작지만 단단하게 성장하는 도시. 이것이 독일의 비밀이었는데요. Der Staat ist nicht weit weg, nur in der Hauptstadt, sondern der Staat ist in der Nähe der Bürger und in der Nähe der Wirtschaft und weiß daher, was die brauchen und kann schneller reagieren, als wenn man einen Einheitsstaat hat.
제가 여러분에게 서울과 주변을 포함한 광역 계획이 머리에 떠오르냐고 물으면은 아마도 1990년대 전후의 제1기 신도시 계획이 머리에 떠오를 것이고요. 2020년 이후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제대로 된 계획은 생각이 안 날 겁니다. 1988년 계획이고요. 왼쪽에 있는 지도 40년 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 광역 도시 계획은 사실 19세기 후반 에버네즈 하워드라는 사람의 전원 도시 갈든 시티 계획을 차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도시와 주변 신도시를 광역 차원에서 교통망으로 연결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다시 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만약 우리가 서울 중심의 광역 도시 계획에 대한 이미지가 머릿속에 구현이 안 된다면 국가 차원의 광역 공간 전략이 제대로 된 게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주변 도시를 흡수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한 허브로서 대서울권 전략을 설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공간 전략의 단계적 비전을 세울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 단계는 아마 대서울권 전략이 될 것 같고 중기적으로는 대수도권 전략, 더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국가가 하나의 도시가 되는 일국 일도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하나의 거대한 메가 리전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초연결형 국가 공간으로 진화시키는 비전을 우리가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경제 문화 기능이 확충되어야 하고요. 둘째, 이런 거점들을 기반으로 일자리와 산업 네트워크가 조성되어야 됩니다. 절대 집값을 잡기 위한 아파트 건설이 아니라 산업 기반을 중심으로 한 개혁이어야 하고요. 셋째, 따라서 업무, 주거, 여가, 교육 기능이 반드시 복합적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런 압축과 연계에 기반한 네트워크형 공간 계획을 바탕으로 우선 대서울권 계획과 구현이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민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강연하시는 동안 STF 현장 관객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죠. 네, 현장에서 들어온 질문 중에 제가 대신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객석 질문인데요. 21세기형 대서울권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서울대 비서울이 아니라 전국을 하나의 네트워크 공간으로 놓고 하는 이 대서울권 플랜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우선 우리가 이 공간 혁신이 일어나려면 교통 혁신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 교통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철도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속철도 같은 경우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은 아까 그 일본의 케이스처럼 동경하고 나고야가 40분 안에 붙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일본 사람들이 동경권이 나고야를 이렇게 같이 포함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동경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은 동경이 금융 중심인데 나고야는 제조업이 굉장히 세요. 그럼 동경권이 미래에 제조업 기능까지 갖는 강력한 대도시권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단순히 물론 지금 말씀은 교통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각 지역마다 특별한, 그러니까 절대 아파트가 아닙니다. 특별한 산업 기능에 대해서 특화된 산업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라고 봐요. 예. 네. 네. 다음 질문 또 드리면 최근에 부동산 정책을 보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집값이 상승해서 이걸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부동산 관점에서 21세기형 대서울권 전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또 하나의 네트워크권이 된다고 해도 결국 서울과 수도권이 여전히 중심이 되지는 않을지 의문을. 예, 우선 부터 답변을 드리면은 그럼 네. 서울과 수도권이 중심이 안 되면 어디가 중심이 될 거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슈퍼스타 경제학이 작동하면서 슈퍼스타 시티가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지 일본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건 팩트로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다만 우리가 지역과 서울 간의 불균형을 완화시킬 것에 대한
그 고민은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그 관점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서울과 지방 또는 서울과 인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 신도시 계획 되게 잘해요. 제가 아까 일기 신도시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분당하고 일산 뭐 이런 데 했는데 분당 같이 전 세계적으로 신도시인데 업무직으로 성장한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그러니까 이런 뉴타운 같은 경우에 퍼스트 디벨로퍼 대부분 파산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잘 지고 그 다음엔 뭘 했냐면은 분당이 수도권 남부에서 광역 중심의 어마어마한 업무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강남역 같은 데 가면은 광역버스가 갔어요. 그죠? 근데 분당 같은 경우는 판교 또는 그 정자역, 서현역 보면은 거기서 광역버스가 돌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분당이 이미 강력한 업무직으로서 수도권 남부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거를 좀 더 빠르게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대서울권 실현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려면은 지자체 간 협업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 충남이 행정적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형태가 효과적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행정구역 개편까지 간다면 굉장히 지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뭐 일본은 얘기만 안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1937년에 일본에서 이 대경성 계획이라는 걸 세워요. 거기서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경성의 핵심이에요. 주변에 의정부, 수원 이것저것 하면서 나중에 황해도에 있는 개성까지 생각을 해요. 경성에서 개성 가깝거든요. 그러면 그 경우에도 사실은 광역도시권 넘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경성 있고 경기도 있고 황해도까지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못하냐고요, 사실. 이거는 리더십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이 행정 단위 조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지날 겁니다. 이게 표고 국회의원 자릿수고 시장 자릿수예요. 아마 이거 굉장히 지날 것이어서 그 기능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거를 묶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이제 좀 더 중앙정부에서 리더십 차원에서 이걸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현장 관계획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교수님께서 산업과도 연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인구 감소 지역들이 많아서 청년들이 다 서울로 떠나고 있는데 작은 지역에서는 취업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하셨네요. 예, 저도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궁금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산업의 패러다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8세기, 19세기는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지방 가도 괜찮아요. 일자리가 생기는 건데 20세기에 이미 IT하고 금융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AI 혁명을 목도하고 있어요. AI 혁명 같은 경우는 완전히 어마어마한 well-educated 네이버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방에 과연 그런 인력풀이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물론 똑똑한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약간 회의적일 수 있어요. 그럼 지방 같은 경우는 결국 뭐냐면은 사실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산업, 관광을 비롯한. 그리고 우리가 그 가능성을 언제 봤냐면 코로나 때 봤어요. 코로나가 준 축복 중에 하나가 로컬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로컬 굉장히 아름다운 데가 많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일본의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 갔을 때 어떤 웰빙이라든지 어떤 뭐 호텔이라든지 료칸 같은 경우에 그런 수준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냐? 그게 좀 약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는 좀 더 서비스 차원 또는 관광을 비롯한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질문 응답 시간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